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강한 비가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는데도 지금 제 셔츠가 다 젖을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아주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출근길 우리 시민 여러분들 이 강한 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른바 북한과의 이면 합의 논란이 일었던 박지원 후보자, 국정원장 후보자 임명을 정부와 여당이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는 이른바 부동산 증세와 관련된 법안을 민주당이 상정을 강행했습니다. 여러 조가신문들에서 오늘 거여의 폭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슈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거여의 폭주. 오늘 여러 조간신문에서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거여의 폭주. 어제 민주당이 세계 상임위에서 이른바 부동산 증세 법안들을 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거여의 폭주.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저비용 신속발사 고체 연료 로켓.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 잠재력을 확보했다라는 기사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바뀌었어요. 고체 연료 허용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은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발사체 크기가 작아서 군사적 활용이 용이하다. 이제는 24시간 깜빡이지 않는 눈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슈퍼여당 독주의 시간, 바로 이 제목입니다. 기재위에서 부동산 3법을 단독 처리, 국토위, 행안위에서도 줄줄이 야당을 건너뛰고 적법한 절차를 건너뛰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속전속결, 한 조간신문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는 듯 했다라고 말입니다. 박지원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도 단독 채택을 했습니다. 통합당으로선 속수무책, 의회 독재다라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오늘은 법사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부동산 증세 법안들이 법사위에서도 그대로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 만들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승진시켜서 서울고검총장을 만들려나 중앙일보는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을 추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는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고요. 마침 검찰의 인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고검장,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요. 법무부의 검찰개혁위 권고안마저 적용된다면 서울고검장이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고검총장이 되는 것 아니냐. 중앙일보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여연대에서는 그 권고안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인권위에 증거자료를 30개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성단체와 함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는 뉴스가 크게 실렸습니다. 조사 요청서의 사실관계를 모두 포함했다. 박 전 시장 의혹 전면 조사와 함께 선출직 공무원 성폭력 대책도 촉구를 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한 사건이 아닌 전반적 문화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한반도, 이제는 핫반도라고 경향신문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한국의 기후변화 보고서라는 2020판이 발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점점 한반도가 뜨겁게 빨갛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40년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2041년에서 2070년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2071년에서 2100년도가 되면 적도지방 국가인가요? 이렇게 시뻘겋게 한반도가 달궈집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처럼 지속할 땐 폭염 일수가 이렇게 몇 배가 는다라는 예측치입니다. 여름엔 홍수, 가을엔 가뭄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덧붙였고요. 한반도에 사과를 볼 수 없게 됐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익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민주당의 소신파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득표율 1등 박용진 의원님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의 3선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신문기자 출신이자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인 김수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전화. 국방장관이 안보실장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탈북자가 다시 월북한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그 시점도 북한이 보도하고 1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우리 국방부 뭘 하고 있나 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두 번째 키워드는 3시간. 북한과 이면 합의한 거 아니냐. 30억 불을 주기로 하고서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증폭되어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이런 방구 의혹에 대한 해명 없이 박지원 후보자를 국정원장 임명에 강행했습니다. 논란입니다. 그게 3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3시간. 세 번째 키워드는 4급.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정책에 참전을 했습니다. 4급 공무원들은 모두 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연내 안에 말입니다. 부동산 정책도 살펴보시죠. 김재 돌직구쇼 오늘의 톱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합참이 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린 건 아니냐라는 지적은 벌써 몇 번째 사건들을 통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를 공개합니다. 주제를 보면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북한이 방송하고 1시간 뒤에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화를 걸고 나서야 국방부 장관이 그 사실을 인지했다. 그동안 국방부에서 보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군은 도대체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 건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발언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머리만 내놓고 갔을 개연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다른 부유물과 혼재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지금 입수된 몇 가지 화면을 보아도 참 식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고 드리면서 입이 12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아침에 한 7시 아마 전후 정도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보실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받고 바로 합참에 확인을 시켰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나오셨는데 아드님이 군복무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어제 발언 중에 안보실장님, 청와대 안보실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나서 합참에 지시를 했다. 그런데 안보실장의 전화는 북한 보도 1시간 뒤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할 일입니까? 국방부 장관 그만둬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지금 이게 몇 번째입니까? 사실 군대에서 죽음만큼 중요하다는 경계 경비 실패. 이게 지금 몇 번째예요. 이래서 어디 국민들 정말 불안해서 살 수 있겠으며 특히나 이 대한민국 국군의 정말 이 영수인데 저분이 저런 식으로 핑계대듯이 얘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번에 이 경계경비 실패가 시스템 문제인지 군기 문제인지 이걸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배수구 사진을 보니까 그쪽으로 충분히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겠구나라고 누가 봐도 생각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어째 그쪽에 그걸 하지 않았느냐. 아닌 게 아니라 열 감지 장비에 이미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군이 지금 어리나간 거예요. 군기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 군기 빠진 이유가 뭐냐. 국방부 장관이 저런 태도로 보여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이 어디에요 삼척인가 거기에서 목함이 가서 예. 그렇죠. 이 목선이 대기 귀선했다는 이런 정말 비아냥까지 들었고 그때 국방부 장관이 정말 단호하게 관계자들 문책하고 본인도 스스로 물러났으면 아마 그게 귀감이 돼서 후임 장관들, 후임 지휘관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 태안인가요? 거기에도 중국 이 사람들 또 무더기로
이 왔는데 군인들 우리 대한민국 이 국군 전혀 알지 못했잖아요. 예. 이런 일이 반복됐을 때 그 최고 책임자 그리고 지휘관들이 정말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이 강력하게 인사권을 발휘해서 정말 일벌 100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군 전반에 대한 군기가 지금 빠져서 시스템도 무너뜨리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은 뭔가 선후 관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재명 기자. 국방부 장관이 먼저 아래로부터 보고를 받고 야, 우리 경기가 뚫렸다. 그 배수로를 통해서 열상감지 카메라로 찍혔다면서요. 확인해보니까 넘어왔던 사람이 다시 넘어간 것 같다. 라고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래 일의 수순 아닙니까? 뭔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됐죠. 지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민주당조차 북한이 26일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 군은 몰랐을 것이라는 거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몰랐을 거다. 지금도 모르고 있었겠죠. 근데 다만 이제 북한이 먼저 보도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도 바로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 안보실장이 지금 이제 정경도 장관에 하면 7시 그날 26일 날 오전 7시 21분에 전화를 했는데 또 정경도 장관이 샤워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답니다. 아, 샤워 중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28분에 7시 28분에 다시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조선중앙통신이 6시에 보도를 했으니까 이미 1시간 반 가까이 된 다음에 그렇군요.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정경도 장관이 그때서야 합참에 확인을 했고 합참도 그때서야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이 보도를 안 해서 몰랐다는 게 아까 그 경계 실패겠지만 그러니까 작전 실패하면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 실패하면 용서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사실 군에서 정말 귀가 따갑게 듣지 않았습니까? 경계랑 정말 배식. 이 두 개는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 실패라는 게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정경도 장관도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뭐 100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고 저는 합참의장의 발언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합참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시 장비에 잡혔다. 근데 얼굴만 조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잘 모르겠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민간인이 가는 것도 모르면 만약에 북한에서 공작원을 보냈다 그러면 예. 그 정말 알 수가 있는 건지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왔다면 그러니까 도대체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 해명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는 것도 문제지만 해명 자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가운데 국방부 장관의 다음과 같은 발언도 지금 논란입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더 경계 실패에 책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어요. 들어보시죠. 저도 오늘 우리 국방위에서 경계 실패와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에 그 친구가 탈북을 해서 그 수용을 해서 넘어왔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그렇게 들어간데 그쪽에서도 우리보다 더한 경계 실패의 책임이 있을 거다. 박용진 의원님, 네. 그 우리보다 북한이 더 경계 실패에 책임이 있을 거다라는 국방부 장관의 발언, 이 발언을 저희들이 어떻게 도대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제가 국방부 출입기자 오래 했잖아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의도죠? 저 누구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다가 저런 말씀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하느냐? 네, 정말 답답한데요. 아까 우리 김영태 의원께서 이제 경제 실패의 이유가 이제 기강의 문제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 걱정이 뭐냐면 제가 물론 뭐 이제 원래 보직은 제가 레이더 운영병입니다. 해안 레이더 육군 운영병. 레이더 부대. 예, 뒤에 이제 취사병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만 이 레이더 부대가 저희가 근무할 때요 MR-1600이라고 미군이 쓰던 장비를 가져다가 60년대 장비를 가져다가 하는데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까맣고요. 예. 뭐가 움직이는 거, 레이더 전파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건 다 하얗습니다. 근데 그거를 레이더 운영병이 다 식별해요. 이게 샌지, 아, 그래요? 예, 떠다니는 스티로폴인지 아니면 벤지, 그리고 해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읽어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합참의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정보 분석을 다 통해가지고 최종적인 그 작전 판단을 하시는 자리일 텐데 내가 봐도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 하실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합니까? 합참의장이 모르면. 예, 그러니까요. 이 MR-1600이라고 지금 이제 폐기된 장비인데 그 예. 장비를 가지고도 우리 젊은 군인들은 1980년대, 90년대에 그 작전 상황을 다 해냈고 침체 들어오는 북한의 뭐 그 반잠수정, 잠수정,
그다음에 침투하는 잠수부 이게 다 잡아냈었거든요. 물론 빠져나간 사람도 간첩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의 어이없는 상황, 분노한 상황에 대해서 답을 나도 잘 모르겠더라. 북한도 혼나고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이게 어이없어하는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하는 말씀들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후에 경제 실패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머리만 내밀고 왔다 갔다 헤엄쳐서 오는 사람은 나도 모르니까 합참의장도 모르겠는데 병장, 상병 이런 사람들이 알 게 뭐예요? 예.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주 지금 군생활 해본 사람으로서 그다음에 레이더 운영의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첨단 장비가 들었었는데 왜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하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탈북자가 다시 월북한 사건과 관련돼서 신변 보호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이번엔 경찰이 탈북 여성을 상습 성폭행했다라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군에 이어서 경까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변보호 경찰이 탈북 여성 상습 성폭행, 어제 탈북민 보호 업무 현직 경찰 성폭행 등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황당합니다. 성폭행 피해 여성 변호인은요, 탈북민 신변보호 담당관 A씨가 북 관련 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탈북 여성 B씨에게 접근해서 16년부터 18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인 성폭행을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수차례 가해자의 상급자 등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됐다. 지난 6월 경찰은 대기발령, 현재 감찰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치 변호사님, 이번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이미 이 청년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이틀이 지난 뒤에서야 영장을 발부하는 정말로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행동을 벌였는데 탈북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10여 차례 상습 성폭행을 했다? 그것도 수년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2016년부터 21개월 동안 그다음에 12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금품까지 갈취를 갖다가 했다. 아주 죄질이 아주 나빠요. 아주 나쁘고 그다음에 피해자한테 접근하는 게 마치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다음에 자기가 무슨 특수 임무를 갖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정보를 갖다가 수집할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그 여성에게 접근을 갖다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폭행을 갖다 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당하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죄 아니면 적어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 예. 근데 또 그 와중에 일을 잘했다고 해가지고 영웅패를 갖다가 받았대.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해요? 영웅패? 영웅패라는 게 또 있었나 봐요. 그 일을 갖다가 잘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런 경찰한테 어떻게 저런 게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되는데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 혐의가 확실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피의자 신원도 공개해야 된다 이 생각인데 더더군다나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위에 보안계장이 있고 경제팀장이 있고 담당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신변보호 담당관이 있는데 경찰서에 이 세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갖다가 했대요.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피해를 갖다 입고 있다. 그러니까 상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마디로 잊어라. 왜 잊느냐? 자유대안에서 후회 없이 살려면 잊어라. 이게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말입니까 그게? 그다음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상관들이 어떤 같은 역할을 갖다 했다면 방조죄로 처벌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명확한 징계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피해 여성이 피해를 호소했지만 주변에서 잊어라. 자유대한민국에서 살려면 그런 발언을 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같이 처벌도 가능하다는 의견인데 이런 군과 이런 김수경 교수님, 군과 경찰, 우리 국민들이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군 문제도 그렇고 이번 이 탈북민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어이없는 게 이제 북한의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게 가장 어이없는 일이고요.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북한이 무슨 옆 동네도 아니고 저렇게 탈북민이 쉽게 북한으로 갈 수 있는 저런 길들을 다 알고 있는데 국방부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놀랍고
그 식별이 잘 안 돼서 우리가 몰랐다라는 해명도 그러면 뭐 북에서 공작원이 내려와서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냐 그렇게 어떻게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마음 편히 쉬고 자고 할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이 되고요. 또 그 경찰 같은 경우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탈북민이라는 보통 단어를 더 선호합니다. 탈북자보다는. 근데 탈북민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로 입국하시는 그 탈북민들이 매년 한 여성이 한 80%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전체로 따지면 한 7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북한에서 넘어올 때 상당히 많은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겪게 되고 매우 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도 취약한 상황에 이제 한국에 처음 첫 발을 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경찰을 보안원이라고 하는데 보안원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무 때나 가택 수색을 하거나 또 검문 같은 걸 해가지고 뭐 당국에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바로 이제 막 교화소로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라는 존재가 이 탈북민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말도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렇게 탈북민을 보호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준 경찰관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탈북민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는 매우 죄질이 안 좋고 또 여러 주변 경찰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전혀 그것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관련자들도 모두 조사해서 함께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황당한 일들입니다. 북한 얘기 나온 김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전체 3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야당에서는 반대를 했고요. 특히 앞서서 야당에서는 20년 전 비밀 문서까지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30억 불을 북한에게 제공한다라는 이면 합의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인을 했다라는 그 문서의 진위 여부조차 드러나지 않았는데 임명을 강행해서 뒷말이 많습니다. 보란 듯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강행, 야당에서는 반대했습니다. 박 후보자의 30억 달러 이면 합의서를 체결한 의혹을 밝혀야 된다. 문 대통령은 진위 확인 때까지 임명을 유보하라. 그러면서 야당에서 요구한 것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청와대가 알고 있을 것이다. 서훈 안보실장이 그때 깊숙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 어딘가에 이 원본이 보관돼 있을 것이다. 밝혀라, 입장을 내라 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정보위 회의를 단독 소집해서 박지원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면 합의 의혹에 대한 일절 해명을 내지 않은 채 3시간 만에 임명을 재가를 한 상황입니다. 강행을 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지금 국민들 사이에 의혹은 이미 제기가 됐습니다. 정말로 20년 전에 우리 정부가 그때 당시 박지원 장관이 북한에게 30억 불을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이면 합의를 하고서 국민들에게 쉬쉬했던 거냐라는 의혹, 그 문서, 그 사인,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답을 알고 있는 분들은 위에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해답 없이 임명을 강행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정말 어렵게 가서 이제 일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만약에 박지원 원장의 얘기처럼 저게 문서가 조작됐다면 정말 그야말로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죠. 안 그렇겠어요. 청와대로서는 반드시 밝혀야 할 이 문서, 이 중차에 대한 문서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 문서가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는 박지원 원장 때문에 북한에 완벽하게 인질로 잡힌 겁니다.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만약에 그 문서가 진짜로 있는데 박지원 원장은 없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박지원 원장이 북한하고 얘기할 때마다 그걸 얼마나 협박을 당하겠어요. 자, 따라서 이 건은 오히려 청와대가 그리고 국정원이 나서서 그 문서가 조작됐는지 아닌지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예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뭐 국회 인사청문회와 무슨 상관이냐, 그냥 임명하겠다. 지금 우리는 이 빨리 통일부 장관하고 국정원장 임명해서 북한에 사인을 보내서 무언가 일을 도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뭐 상관없다. 나아가서 야당의 이런 주장이나 요구는 뭐 들을 필요 없다라고 해서 아마 임명을 강행한 것 같고 역시 예상했던 일대로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절대로 끝난 게 아니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이재명 기자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 의혹은 그냥 아무런 언급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됐다. 청와대에서는 입장이 나올 것이다. 강하게 예측을 했는데 아무 입장 안 나오고 임명이 됐어요? 부끄럽습니다, 사실. 또 너무나 제가 20년 가까이 기자 생활하면서 전 당연히 이 정도 사안이 나오면, 그리고 지금 김영세 의원이 잘 얘기하셨지만 이거 그냥 묻고 갈 수는 없는 사안이라서 판단을 했죠, 당연히. 그래서 청와대가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당연히 사실이 아니라고 엄중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임명할 수 있을 거고, 맞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박지원 후보자가 이런 입장을 냈었죠. 30억 불 이면 합의서는 완벽한 허위 날조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이제 개인 입장을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정보위가 단독 소집돼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됐고, 그리고 3시간 만에 다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이 책임지는 선에서 가겠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으나, 글쎄요, 이 30억 달러 이면 합의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대북 관계의 신뢰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생각했고, 그런 점에서 현 정부가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갈 거라 판단했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거에서, 글쎄요, 좀 야당, 물론 이제 이게 다수당이 이제 여당이고, 여당이 얼마든지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 제기자가 야당의 원내대표는 주호영 의원입니다. 주호영 야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면 거기에 당연히 청와대나 여당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게 전 수순이고 당연히 순서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마 야당이 앞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김홍걸 의원도 박지원 후보에 대해서 적임자냐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확신이 안 선다라고 대답을 해서 이 부분도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좀 우려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북측에서 6.15 때 박지원 후보자와 상대했던 그런 분들은 다 돌아가시거나 이 현역에서 은퇴를 했고 당시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에게 의심을 사지 않고 미국을 설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후보자는 적임자라고 보세요? 글쎄요. 아직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물론 다른 포인트긴 하지만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김홍걸 의원 누굽니까? DJ 정부 때.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 적임자냐는 질문에 갸웃한 대목인데, 물론 이번 논란과 포인트는 다릅니다만, 박용진 의원님, 청와대에서 이 의혹에 대해서 입장 내겠죠? 아무 입장 안 내지는 않겠죠? 글쎄요. 저도 베테랑 정치 기자 이재명 기자도 틀렸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정부 어딘가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을 얘기해 주셨어요. 어딘가 있겠죠.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따 손 치더라도 그걸 지금 확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대통령 기록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아마 저기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비밀 해제 기간이 넘어서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국회 수준에서 혹은 일반적인 수사 가지고도 이거 확인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사자인 박지원 이제 국정원장이죠.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명백한 허위다, 허위 날조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오히려 누가 위조된 것을 위조해서 보내줬는지 야당에게 이거 좀 분명히 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에 하나 아까 우리 김옥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사실이어도 사실인데 임명을 강행했으면 우리한테 엄청난 여당한테 부담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제1야당의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허위 날조된 문서가 전해졌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입장을 밝히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거를 제보를 받고요. 어디에도 검증을 하지 않으신 채로 본인이 그냥 그 현장에서 이걸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디에서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보자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 제보자가 누굽니까? 이것도 당연히 우리로서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그냥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그 뒤에서 청문회라고 하는 절차를 방패 삼아서 이렇게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문서를 이렇게 국민들 앞에 공개했으면 저는 이것도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역공을 한 거 아닙니까? 자신 있으면 그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서 청문회 절차 이런 거 필요 없이 고발하고 그 입장 밝혀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분명히 좀 얘기를 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제1야당이 책임 있는 답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도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북한과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사실은 오늘 상당히 많은 조간신문에서 일면 톱 기사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압도적 다수 여당의 위력이라고 제목을 달아봤고 어제 민주당이 세계 상임위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이른바 증세, 세금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켰고 예정된 국회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몇몇 조간신문에서는 거여의 폭주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기재위 현장의 모습부터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국회법 71조는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이 안 된 법률을 추가로 의사일정을 잡아달라는 거지 핀셋으로 3개를 빼가지고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으로 의사일정 추가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부득이하게 오늘 의사일정으로 긴급히 상정된 측면이 있는 만큼 검토 가야먹어 독재 앞잡이해라 정의를 선포합니다. 아마 몇 건 내가 몇 건. 여러분 보셨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저도 국회 출입했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 나왔는데 비슷했습니다. 이게 기재위였거든요. 그런데 국토위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나왔어요. 기립 표결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상임위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고요. 상임위의 대다수는 민주당이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립 표결을 하게 되면 무조건 민주당의 숫자가 앞서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통과가 되는 건데 비슷한 장면들이 어제 세계 상임위에서 연출이 됐는데 공교롭게 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부동산 증세와 관련된 법안이었어요. 이재명 기자, 저보다 더 국회 출입 오래 하셨고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기립 표결을 했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과거에도 이제 쟁점 법안들이 분명히 존재했죠. 통합당이 여당일 때도, 제 기억에도 4대강 관련된 법안들, 그리고 테러 방지법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상임위에서 논란이 많았고, 분명히 강행처리다 이렇게 이제 야당이, 당시에 민주당이죠. 주장했던 적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소위를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법안들을 기립 표결로 상정하는 전체 회의에 그런 모습은 저는 참 기억에는 없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방금 이제 김진애 거 말한 것처럼 기재위뿐이 아니라 국토위 등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걸 봐서는 이거 부동산법을 조기에 빨리 처리를 해서 오늘 법사위도 열리죠. 그리고 다음 주에 4일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그런 하나의 시나리오 속에서 원내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각 상임위가 움직인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 야당을 아예 완전하게 외면한 거군요. 완전히 배제한 거죠.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법안의 처리 절차라는 거는 제일 먼저 소위를 거치고 그러니까 저 상임위 내 소위를 거치고 소위 내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체회의에 올려서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하고 이런 이제 숙려 기간을 거치는 건데 사실 지금 소위를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다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시간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제정되고 나면 국민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한 건데 이렇게까지 속전속결로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소위나 이런 것도 충분히 민주당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 의원까지도 아니 소위를 거치지 않은 소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통합당의 의견을 시간 끌기라고 비판할 이유가 있느냐 충분히 이 부분도 숙고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법안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게 부동산법입니다. 부동산 관련법 11개를 처리했는데 이게 전부 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너무 징벌적 과세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 얼어붙고 있고 전세 품귀 현상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을 주고 있는 법안들을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의당 의원의 반발 직접 들어보시죠. 여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구성을 한 뒤에 먼저 논의를 했어야 한다는 통합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그냥 시간 끌기, 회방놓기라고 비판만 하실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각각 모두 나름의 시급함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는 시급함을 내세워서 절차를 무력화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정의당 의원조차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반발한 그 절차가 무엇일지도 저희가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정치, 국회 과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자, 지금 민주당이 의회 절차를 무시했다라는 법안 처리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상정, 대체 토론, 소위를 구성하고 소위 심사를 거치고 축조심사, 전체회의 찬반 토론을 거치고 표결에 가는 건데 지금 4단계를 건너뛰어서 상정, 대체 토론, 표결, 그것도 기립표결로 갔다는 거죠. 야당에서는 지금 극렬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용태 의원님. 삼선이시잖아요. 이 같은 과정을 다 건너뛰고 기립표결로 투두둑 통과시켜도 되는 건가요? 지금 언론에서는 여당의 위력, 슈퍼, 여당의 독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 생각에는 덜도 더도 아닌 독재 딱입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독재.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왜 독재라고 생각하냐면 이번에 통과된 모든 법들 내용이 다 세금 문제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유명한 미국의 독립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났죠?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 지금 설령 소위 정부 여당이 낸 법안이 옳다고 하더라도 저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계시면 반대하는 국민들의 대표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토론하는 게 바로 이 국회의 일이고 국가의 기본 일이에요. 그거 대표 없이 세금 걷었다고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일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순 저는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저렇게 지금 국회에 우리 저 화면으로 보여주셨지만 국회 안에 절차가 있거든요. 소위에서 저런 논의를 한 다음에 토론을 하도록. 근데 저런 것들을 다 무시한 이유가 워낙 급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급해서 그랬으면 저 과정도 못으로 거칩니까? 그냥 직권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정말 더 급하면 국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국무회의나 어떤 포고령 같은 거 내려서 처리하면 되지. 그런 거를 혹시라도 실수가 생기고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런 논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자기한테 불리하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우리 인류가 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왔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정권 사람들 다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싸웠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표상인 국회의 절차와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이게 무슨 지금 단순하게 위력을 발휘하고 독주하는 행태입니까? 저는 누가 뭐래도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소위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도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 게 바로 민주주의거든요. 민주주의는 착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앉더라도 시스템이 공정하게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런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저렇게 대의를 위해서는 절차도 희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선례를 자꾸 남기는 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사실 권력이라는 거는 영원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될지 앞으로 10년, 20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누가 앉더라도 그 자리에 가게 되더라도 이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거대한 여당이 되면서 시스템이 자꾸 망가지는 듯한 그 선례를 남기는 게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예, 두 분의 견해인데 야당에서는 독재라고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발하고 있는데요. 통과시킨 법안들이 어떤 내용인지도 간략하게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부장 잘 설명해 주었듯이 기재위, 행안위, 국토위, 세계 상임위에서 부동산 3법과 관련된 법안들 그리고 다른 이제 과세 법안들을 기습 의결을 했습니다. 이 중에 종부세 법안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담을 두세 배씩 올리는 증세 법안들이 대체적이었고요. 종부세 법안 중에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도 인상이 되는 법안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 법안들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인데 아니 1주택자도 종부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들인데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인데 이를 야당의 동의 없이 절차 위반 논란을 감수하며 여당이 통과를 시킨 겁니다. 통합당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 박용진 의원님, 많이 급했던 건가요? 이미 시장에서는 그 부동산 관련해서 가격이 오를 대로 다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요. 또 전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위험한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어제 방송 이 자리에서 전세 관련 대란에 대한 우려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당의 입장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고가 다 되어 있고요. 국민들에게 이 법안들이 어떻게 될 건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이 다주택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거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해나가기 전에 그래서 막 지금 증여도 막 편법으로 좀 해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빠른 속도전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건 그래도 국회에서 절차를 좀 거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제가 그냥 그 변명 아닌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리면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세 군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재위, 행안위, 국토위입니다. 근데 이 국토위는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야당 몫이라고 해서 이미 내놨었던 거예요. 다들 아실 텐데. 근데 이 국토위 위원장을 나 안 해 하고 그 야당에서 그냥 니네가 다 독재해봐라 그렇게 준 거 아닙니까? 그 저희가 이 국회가 공전하는 걸 볼 수 없으니까 맡아서 지금 하고 네. 진선미 의원은 저 국토위원장 할 생각이 별로 없었고 예고에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여당을 탓하시는 여론에 오히려 이 야당도 같이 책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11대 7로 야당에게 상임위원장을 줬더라면 그대로 야당이 받았더라면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어제 이런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저기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법안들이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국토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사실은 다른 상임위가 이른바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폭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그러면 국회 전술 니네 다 가져라 독재해라 이렇게 지금 해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문제는 없냐, 야당의 전술적 실패 책임은 없냐, 그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줄 때 그거 왜 안 받았냐.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정무위가 너무 조용하게 진행이 됐고. 정무위만 조용했어요. 서로 존중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또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녁에도 뉴스를 못 본 채로 잠이 들어서. 옆방에서 난리가 나서. 그랬네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존중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상임 간사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원장은 방망이를 두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중에 한 방망이는 원래 야당 방망이였는데 여당한테 줬었던 거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우리 분명히 하십시다. 이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면서 법사위를 어떻게 만들자고 얘기를 했죠? 법안에 자구, 체계, 요거만 고치고 나머지는 절대 손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우리 박용진 의원도 동의하실 거예요. 자, 어제 통과된 법안들 상임위에서 한자도 안 고치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그냥 대로. 자, 법사위에서도 고치면 안 돼요. 민주당 얘기대로. 안 그렇겠어요?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와 자구만 고치는 거예요. 민주당 얘기한 대로면. 그러면 그대로 올라온 법이 본회의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저기에서 법들이 얼마나 혹시라도 하자가 있거나 체계가 안 맞는 수준이나 내용상 상충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를 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상임위 안에 법안 심사 소위를 두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그런 거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간 겁니다. 자, 민주당 입이 10개라도 법사위에서 절대로 내용 손보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본인들 논리대로 한다면. 자, 그래 놓고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법이 통과돼야 돼요. 한번 지켜보십시다. 어떻게 하는지. 네. 법이 통과가 됐어요. 오늘 또 법사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법사위도 그냥 할 겁니다. 이 사람들. 그냥 할 것이다.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 견해인데. 임대차 3법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과세 법안이 예고되자 전세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 상당히 올랐다. 강동구 2달 만에 2억 전세가. 최근 호가 8억 이상. 한겨레 보도입니다. 성동구 금호동 보름 새 전세값 1억 6천만 원 올랐어요. 마포구 용강동은 2주 만에 1억 가까이가 올랐다는 겁니다. 내년 공급 반토막 전세 대란 온다. 내년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절반 수준. 한 공인중개업소는 공급 충분하다는 정부 말 믿는 사람 없다. 임대차 3법까지 전세는 더욱더 귀해질 거다.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들이 이제 법사위에서 다 통과돼서 제대로 발효가 되면 집값도 좀 많이 떨어지고 값싼 전세도 좀 풍부해서 우리 서민들 전혀 주택 걱정 없이 편안하게 누구나 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도 살고 집값도 잡혀서 우리가 다 안정되게 집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오겠죠? 그래야 되는데 임대차 3법이 크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큰 세 가지의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3법을 개정한 도입한 그 목적은 임차인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모든 약에는요, 사실 부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정책에도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해가지고 정책의 목적을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좋은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부작용이 있을지는 책상머리에서 이렇게 막 하는 사람보다는 시장에서 현실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한 달, 2달 사이에 전세 보증금이 1억씩, 2억씩 막 그렇게 오르면은 서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가 없냐면 우리나라 주거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교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애들이 여기서 잘 크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저기 다른 동네로 이사 간다. 그러면 애들은 정말로 친구들까지 다 뿌리 뽑혀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게 전세살이의 서름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전세 보증금이 엄청난 금액으로 막 10억씩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하락한다거나 해가지고 그 전세 보증금 자기 돈으로 다 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행에서 빌리고 부모님한테 빌리고 여기저기 진짜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마련을 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그 집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정말 큰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사람들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요.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세금 오른다고 불안하지,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보증금 이거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그렇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만 손해볼 수 없다.
나의 그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전가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임차인한테 전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부작용이 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 대목에서 박용진 의원이 오늘 또 국회 일정이 사실 있어서 못 나오는 날인데 또 시청자분들과의 약속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여기서 박용진 의원 또 여의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뿐만 아니라 보통 각 당 상임위의 간사들은 각 당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게 국회 관례입니다. 그런데 야당 간사 선정을 여당 국회의원이 반발을 하고 제동을 거는 이례적인 일도 나와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소위 말하는 2014년도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대다수의 의원님들 중에 국토위원이 계셨습니다. 그중에 강남에 집이 있으신 그리고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 차익을 얻으신 의원님들이 여기 지금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지금 간사로 거론된 이헌승 의원입니다.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해주시죠. 인신 공격성 발언을 자제하세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따진다면은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그 소위 말하는 강남 3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공무에서 다 손을 떼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제가 뭐 투기를 한 것처럼 뭐라 한다? 그런 그 정말 그 동료의 그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또 이례적인 상황인데 문정복 의원, 초선 의원인데 보통 각 당에서 간사를 선출하는 것은 각 당의 선택이고 역할인데 다른 당의 간사에 대해서 그것도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마도 국토위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왔겠죠. 지금 국토위가 워낙 이제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그냥 예민하게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타당의 지금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의 간사를 뽑은 이현승 의원이 지금 문정복 의원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강남에 이제 집이 있다. 그리고 집에 시세 차를 많이 봤다. 뭐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물론 이현승 의원의 해명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주택으로 살다가 재건축, 그러니까 아파트를 샀는데 오래된 아파트였고 그게 재건축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데서 옮겼다. 뭐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 집이 뭐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를 투기꾼으로 보는 것 자체는 이제 굉장히 명예훼손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뭐랄까 한 게 사실은 민주당에서 아니 야당의 간사에 대해서 아니 강남에 집이 있다라고 지금 간사를 반대했는데 사실 청와대에 강남의 집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주택 혹은 강남의 다주택에 있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상황이잖아요. 민정수석만 하더라도 강남의 주택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가장 핵심은 근데 과연 지금 물론 이제 간사들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관례화되어 왔던 게 양당에서 선출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했던 거고 양당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까지 문제 삼으니까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절차가 무시되지 않았습니까? 소위를 열고 소위에서 논의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상황에서 지금 간사 선출까지를 여당이 문제 삼는다. 이건 지나친 얼건이고 사실은 뭐 어떤 점에서 봤을 때는 야당의 정당 권리까지를 다 침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그건 우려스럽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관련돼서 하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급 이상 도소속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권고를 위반할 경우에 2021년 인사부터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 평가에 반영합니다. 김수현 교수님, 이재명 지사가 권고라는 표현을 했지만 권고를 위반할 경우라는 표현을 했고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 봐서 이거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권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죠. 부동산이 워낙에 핫한 토픽이다 보니까 지금 뭐 정치인들 뭐 이런 행정하시는 분들이 너도 나도 이제 그 부동산 문제에 뭐 아까 참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고 뛰어드는 거죠. 이 문제. 왜냐하면 부동산 언급 하나로 막 지지율이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포퓰리즘에 휘둘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문정복 의원도 뭐 사실은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한마디에 대해서 이제 막 언론에 타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자기 지지도가 올라가기도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에 대해서 한마디씩 거드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 부동산 정책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든 정책으로 만약에 자신이 이득을 보게 만든다면 그거는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까지는 뭐 인정할 수 있는데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 인사 고과의 전투를 좋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은 사실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산 보유 여부가 마치 죄가 되는 듯한 분위기는 옳지 않다. 근데 그러니까 업무상 뭐 이렇게 갈라서 업무를 어떤 사람에게 주고 안 주고를 뭐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되더라도 그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 고과에서 낮은 점수를 주겠다는 식의 권고 아닌 권고를 내리는 거는 경기도 제가 공무원이라면 너무 큰 심적인 부담이 될 것 같고. 특히 경기도는 넓기 때문에 뭐 1억 내외에 아주 싼 주택들도 많거든요. 단순히 이런 사람들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징벌적으로 어떤 인사를 처리하는 것은 지나친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국가 맞죠? 그럼요. 네, 자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 하프를 주인공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감사원장 그리고 소녀상에 절을 하는 이 남성의 동상 논란인데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산하에 검찰개혁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이 상당한 논란을 빚고 있다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진보단체인 참여연대가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총장 힘 빼고 장관의 권한을 강화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생뚱맞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검찰 개혁이 권고하는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까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 생뚱맞다라는 표현을 공식적인 표현으로 썼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참여연대에. 장관이 6개 고검장 서면 지휘가 가능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고등검찰청장은 추천이나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서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나눠야 한다면 지방검찰청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고검장이나 이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참여연대가 비판을 했습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계속 논란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가 사실상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든 건 아니냐라는 검찰 안팎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그 검찰청법에 보면요. 검사의 직급을 딱 2개로 나누고 있어요. 뭐냐면 검찰총장과 나머지 검사들. 그러니까 검사장 해가지고 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권한도 많고 하지만 법상으로는 2 종류의 검사가 있을 뿐이에요. 검찰총장하고 검사. 그런데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어떤 일을 갖다가 하느냐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검찰 사무가 뭐겠습니까? 물론 인사하고 물론 그 행정 그게 아니고 검찰의 본연의 존재의 의무는 수사하고 기소를 해가지고 사회의 거대한 악을 척결하는 게 검찰 사무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검찰총장이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육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보고 그 부대 지휘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각각의 그 고검장한테 그런 권한을 갖다가 준다? 그런데 고검장은 보시다시피 아무런 청문회나 그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검찰총장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임기가 있잖아요. 고등검사장부터는 언제든지 그 다른 데로 정보 발령을 갖다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검찰 개혁이 무엇이냐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거는 검사다운 검사를 만드는 게 검찰개혁위원회인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정권의 눈치를 갖다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검찰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우려를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여연대 비판이 맞다라는 말씀이신데 검찰 안팎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권고 법무부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히면서 이게 이루어지고 또 이번 검찰 인사까지 맞물린다면 이런 일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울 고검총장, 진짜 직책은 아닙니다. 서울 고검총장 이성윤이라는 막강한 존재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여러 조간신문들에 나왔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검찰개혁이 권고한 현실화될 땐 총장 수사지휘권이 고검장에 이관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 안팎에서 법무부 안팎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서울 고검장 승진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이 권고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이 맞물린다면 이게 맞다면 가정하에 4개 재경지검 등 핵심 검찰청을 거느려서 검찰 내에 최고 권력자로 부상하게 된다. 안 그래도 고검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까지 승진한다면 이건 고검총장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 허락 없이 직권으로 사건 처리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고요. 김용태 의원님, 중앙일보 보도긴 합니다만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죠. 근데 이런 얘기도 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국회에서는 아까 제가 제 의견입니다만 독재가 시작되었고 이제 횡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부 내 특히 법무부에서 제 생각으로는 바로 저게 독재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독재가 뭡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결국 권력이 분립돼야 되는데 권력이 분립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바로 독재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거는 고검장한테 권력을 나눠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이 다 갖겠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다만 법무부 장관이 권력을 갖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 갖겠다는 거죠. 얘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는 대통령이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고검장이 무슨 나서서 자기가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수사를 지휘해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지. 법무부 장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겠습니까? 저는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추미애 장관이 정말 하고 싶으면 검찰 정말로 개혁이라는 힘 버리지 말고 그냥 저 안 그냥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개혁이라는 이름 저는 사실 더럽히기 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 견해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참여연대에서 이제 권한 분산이라는 취지에도 이 개혁안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권한을 분산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어떤 권한을 집중적으로 갖고 있게 되면 아무래도 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분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권한을 싹 모아다가 결국 법무부 장관에게 다 준다면 그건 권한 분산이라고 할 수가 없고 결국 권한 분산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없게 시스템을 만들자는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 혹은 법무부 측에서는 추미애 장관 혹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인사 이분들이 절대 선이고 나머지는 약간 적폐다 이런 식의 좀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인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갖게 되면 모든 일이 잘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설령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절대 선이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10년, 20년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권을 가질지 알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오더라도 혼자서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결국은 개혁 아닌데 자꾸 이거를 이 사람한테서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거야. 이런 식의 개혁안이 돼서는 안 되고 한 사람이 다 갖지 못하는 어떤 그런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그런 개혁안을 만드는 데 좀 더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앞으로는요. 감사원장입니다. 여권에서 감사원장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장이 직권심리에서 감사 결과를 예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제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등등의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내부적인 통제, 민주적 통제가 현재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원 내부에 정해진 감사원 규칙과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장도 사실은 위원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아시다시피 감사원은 2년 전 운행을 멈춘 월성 1호기의 폐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중요한 탈원전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의 시금석이 될 결정을 감사원이 하고 있는 건데 그 감사원장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감사 발표 임박하자 여권이 최재형 원장을 압박하는 건 아니냐, 윤석열에 이어서 감사원장 아니냐라는 게 조간신문의 해석인데요. 이르면 내달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타당성 규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을 인정할 때에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치명상을 입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취임 때는 어땠을까? 여권에서 칭찬 일변도였습니다. 중립을 지킬 적임자다. 그런데 탈원전의 타격이 예상되자 원전 마피아다라고 표현이 바뀌었군요. 황교안 야당에서는요. 검찰개혁 적임자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윤 총장도 한순간에 배신자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이다. 문정부 초대 감사원장에게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겁박에 나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 보도에 이재명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가 요구했던 감사위원 인사 요구를 2차례나 묵살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조간신문의 취재와 주장이 나왔는데 이게 뭐죠? 그렇죠. 한 조간신문이 아침에 보도하기를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죠. 추미애 장관과 같이 했던 차관을 올해 4월에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감사위원이 되려면 감사원장의 추천이 있어야 되니 김호수 전 차관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청와대가 2차례 요청을 했지만 그거를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부했다고요? 이게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무래도 이제 김호수 전 차관이 현 정부에 가까운 인사다 이런 이제 평가가 많으니 그런 한 편향된 인사가 아니라 감사원의 중립, 공정성 이런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판사 출신을 아마 선호했고 그래서 판사 출신을 청와대에 추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이후에 현재까지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감사위원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이후에는 그런 청와대와 감사원장 간의 갈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다음 달에 예정돼 있는데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조기 폐쇄를 했는데 그 경제성이 없다는 그 수치를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런 의혹 때문에 사실 이제 통합당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해달라 요청을 했었고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연기되면서 아마 다음 달 초쯤에 나올 걸 예상되는데 만약에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다고 수치를 조작해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그러면 엄청난 세금 낭비뿐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지금 여당이 갑자기 최재형 원장을 두고 대정부 질문에서까지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제 이런 공격을 하는 게 결국은 그런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앞두고 지금 최재형 원장이 갑자기 원칙을 강조하니까 그때부터 변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전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송갑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못 받은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이 합의됐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저는 설령 90% 지지를 받아도 그 국정과제는 반드시 법률과 헌법과 법률 정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41% 아니라 90%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건데 사실 탈원전이라는 건 사실 어떤 법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현 정부가 국정과제에 밀어붙인 거죠. 그런 점에서 전 이 말이 저를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 생각이 들고 또 뭐 대통령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사실은 지난 저희가 탄핵정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합의입니다.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만약에 감사원장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공격의 대상인지 자체가 약간 의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앞으로는 강원도 평창의 민간 식물원에서 사진 한번 보실 텐데요. 일본군 위안부 손상 앞에 남성이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사죄하는 장면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그 사진 보시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진만 좀 한번 크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강원도 평창 자생식물원에 설치됐다는 요 지금 소녀상인데 제목이 영원한 속죄예요. 김수영 교수님. 지금 일본에서
저 남성이 아베 총리다라고 특정을 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고요. 얼굴은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 사죄하고 있는, 엎드려 있는 저 남성의 얼굴을 지금 클로즈업해서 본 거는 처음인데 약간 아베와 닮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사실 뭐 이 식물원장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특별히 뭐 아베라고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소녀를 지키지 못했던 뭐 우리 시대 남성일 수도 있고 뭐 소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소녀의 어떤 아픔을 공감하고 미안해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지 아베 총리를 특정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게 민간 식물원에서 어떤 만든 조형물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사실 저것을 어떻게 비판하고 또 대응하기가 좀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외교부에서도 정부와는 무관하고 그렇지만 이제 국제 예양이라고 해서 국제 법적으로 뭐 의무는 아니지만 상대방 국가의 뭐 원수를 예의를 갖추고 호의를 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민간에서 있었던 일이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하기도 뭐하고 근데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저런 조용 상징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자신의 그 과거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게 되는 저런 상징물들이 조형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플 짚어봤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님 박성매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잠든 야심한 씨가 가족이 아닌 제3의 인물이 우리 집을 찾아와 계속 초인종을 누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상당히 불안하시겠죠. 늘 그렇듯 사건 현장엔 단서가 있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가보시죠. 세 가지 단서를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이겁니다. 초인종, 띵동 어떤 단서 내용일지 바로 살펴보시죠. 지난 19일 새벽 1시경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42세 남성의 자택, A씨의 자택, 야심한 시각 새벽 1시에 띵동 띵동 우리 자고 있는데 누구야? 일면식 없는 남성이 방문해서 초인종을 눌렀다. 잘못 찾아왔겠지. 그런데 총 3명의 모르는 남자가 이후 오전 11시까지 띵동띵동띵동 잇따라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들기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것도 새벽부터 해가 뜬 11시까지 모르는 남자들이 찾아온다. 집주인 입장에서 가족들은 상당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한참 잠을 자는 새벽 시간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초인종을 누른다. 손으로 밖을 내다 봤겠죠. 모르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제는 공포심이 느껴지는데 특히 이 집에는 A씨뿐만 아니라 아내가 있고 아내도 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딸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 남성들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무서운데? 저희 채널의 기자들이 피해자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1시, 2시 반, 4시 50분, 5시경에 저희 집에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이렇게 갔습니다. 새벽이랑 이렇게 밤이랑 이럴 때 대응을 안 했어요. 아침 10시에 4시 반경이니까 이렇게 벨을 누르길래 벨 누르자마자 나가니까 어떤 젊은 20대 남자가 죄송합니다. 뭐 친구가 이렇게 톡으로 이렇게 오라갖고 보냈는데 내 집 아닌가 보네 하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11시경 또 한 번 이렇게 벨이 누르길래 또 그때 바로 나가니까 또 다른 인상적인 남자가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톡으로 여기 오라, 자기 집에 놀러 오라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뭐죠? 해당 아파트 CCTV 장면도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성일 변호사님,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일단 10시, 11시에 방문한 남성을 상대로 A씨가 따져 묻습니다. 왜 우리 집에 방문하느냐? 그랬더니 이 남성들이 어떤 여성이 채팅 앱을 통해서 우리 집에 오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오게 된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랬더니 A씨가 핸드폰을 직접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핸드폰 내역을 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 채팅 앱 내역을 보면 여성이 자신의 집 주소를 가르쳐주면서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만 그 주소는 바로 A씨 집 주소였고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조건 만남. 어떤 내용인지 더 상세히 들어가 보시죠. 초인종을 누른 한 남성, 익명 채팅방에서 미성년자라도 소개한 여성이 조건 만남 장소를 알려줬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일반 가정집인데요. 해당 여성이 남성들에게 집 주소와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줬다. 초인종을 누른 남성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된 그 가장 A씨는 얼마나 놀랬을까 싶은데 박성일 변호사님, 이 남자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익명 채팅, 조건 만남,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었다. 네, 바로 랜덤 채팅 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 만남을 주선하는 앱에서 미성년자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 우리 집으로 오라면서 집 주소를 알려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A씨 집 주소였고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 채팅 앱 내용을 보면 이 11시에 방문한 남성이 현관 앞에서 만나자고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채팅 내용이에요. 예, 이 여성이 나 아파서 못 내려가라고 합니다. 즉 직접 집으로 올라오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11시에 방문한 남성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연행해 조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적어도 이 여성은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거나 아파트를 방문하는 등 당시 아파트 현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적어도 그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여성일 가능성 추측이 되는데 세 번째 단서, 누가 이 남성들을 불러들었는가? 층간소음이에요? 잘 이어지지가 않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지난 18일 남성들이 초인종에 방문하기 하루 전에 26세 남성이에요. B씨, 아래층 남성이 아이들 뛰는 소리가 심하다라고 해당 A씨의 아내에게 항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 26세 남성은, 아래층 남성은 치질 수술을 받은 후 부모님 집에서 쉬던 중 윗집을 항의 방문했다.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고요. 두 차례 항의에도 층간소음은 계속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익명 채팅에서 여성을 행사하며 윗집으로 남성을 유인했던 사람이 바로 26세 남성이었다는 거고요. 그제 경찰 추적의 압박을 느껴서 자수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박성일 변호사님, 이분이 범인이었습니까? 채팅 앱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고 그리고 또 A씨 집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B씨였습니다. 이 B씨가 전날에 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치질 수술을 받고 부모님 집, 즉 A씨 집 아랫집에 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질 수술을 받았으니 밖에 못 나가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윗집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가 상당히 시끄러웠나 봅니다. 직접 A씨 집을 찾아가서 A씨 아내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복할까 고민을 하다 채팅앱에서 여성을 가장해서 다른 남성들을 유인해 A씨 집으로 찾아오게 만든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분은 어떤 혐의고 처벌은 받습니까?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채팅앱 회사에 자료를 보관하도록 요청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결국 언론 보도에 따른 불안감에 이 B씨가 직접 경찰에 찾아와 자수를 하게 되는데 남성들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온 다음에 A씨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주거침입 미수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 미수. 그렇지만 직접 실행 행위를 하지 않은 B씨의 유도에 따라서 이러한 행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남성들을 이용해 주거침입 미수 범행을 저지른 B씨에게는 바로 주거침입 미수의 간접 정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그렇군요.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으며 범행 동기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죠. 그렇지만 자수를 했다는 정황도 참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징역 1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좀 센 징벌이군요. 치질 수술 때문에 좀 괴로웠을 텐데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범행을 계획했군요.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사이에 천둥번개도 쳤고 많은 비가 지금 서울에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허영 캐스터, 오늘도 장맛비 내리는데 주의해야 할 지역이 있다고요? 네, 오늘과 내일은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내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는 현재 강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현재 호우경보가 내려진 충청과 호남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특히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강한 비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더 큰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 충청에 150mm 이상, 경기 남부에 많게는 100mm의 호우가 집중되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 30에서 80mm,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5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지 않는 제주도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서울은 28도, 대구 29도 등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중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네, 산림청은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유사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사파남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사말로에서는요, 오늘 주제 감사원장에게 무슨 일이? 라는 주제로 오늘 본방에서 미처 다 못했던 이야기 라방에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혁진 변호사님과 이재명 부장님 두 분 모시고 라방 할 테니까요. 라방에도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